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예, 한 4회 정도에 걸쳐서 근대적 시간과 공간, 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강의는 근대적 시간 개념의 탄생인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근대적 시간 개념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대적 시간 기계라고 제가 명명하는 것. 그래서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서 장치 내지는 배치로서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근대적 공간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걸 다루게 되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시 근대적 공간 기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순서로 이렇게 다룰까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근대적 시간 개념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은 시간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시계를, 아마도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떠올리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 혹은 이제 이렇게 이과 계통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은 T라고 이렇게 종종 되게 표시되는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시간 개념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그냥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부해서 이렇게 다루는 시간으로서 이렇게 타임머신 같은 걸 떠올리실 수도 있겠고, 그것과 결부해서 이제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과 결부된 아인슈타인의 그 시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흔히 시계로 이렇게 표상을 하지만, 시계만이 아니고 이 달력도 역시 이제 이 시간을 다루는, 시간에 관한 우리의 표상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지요. 근데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양화된 것으로 다루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달력은 대개는 이제 1년 단위, 그리고 한 달 단위의 그 시간을 다루는 그런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달력이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양력, 사실 태양태음력인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 전통적인 달력이라고 생각할 때 음력을 이렇게 떠올리시겠지만,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캘린더, 달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가장 이렇게 이 매혹적인 표상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마야의 달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야는 이렇게 세 개의 이렇게 톱니바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물려 돌아가면서 아주 복잡한 시간에 관한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자세히 할 여지는 없겠죠. 근대적 시간 개념이 우리가 관심사니까.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동양의 달력과 서양의 달력이 다르듯이 이와 다른 그런 마야의 달력이 있고, 또 이것과 다른 인디언들이라든지 다른 원시 부족들의 달력, 캘린더들도 있습니다. 어디나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캘린더,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캘린더라고 굳이 말을 쓰는 것은 캘린더라고 하는 게 꼭 달이라고 하는 것들의 형식,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양상들을 표시하는 이런 시간 개념, 그것이 이제 캘린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자를 빼고 력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한데요. 력이라고 하면은 한 글자로 된 말들은 개념으로 사용하면은 정확하게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달력이라는 말로 그냥 편의적으로 사용을 할 테니까, 꼭 달이 안 들어가도 력이라는 말로, 캘린더라는 말의 번역어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캘린더들의 차이로 드러나는 이런 시간 개념들, 상이한 시간 개념들이 있지만, 사실은 같은 캘린더를 쓰는 한 지역 안에서도, 가령 우리 한국 안에서, 지금의 한국에서도 항상 동일한 시간 개념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같이 시계로 측정되는 그런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에조차도 가정에서의 시간 개념하고, 가령 화학 실험실이나 물리 실험실 이런 데서 사용되는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가령 이 실험실에서 지금 몇 분 지났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라고 했을 때 2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신없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2분 23초 77 2분 23초 56, 뭐 이게 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초나 그 이하의 수준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밥 먹고 나서 지금 얼마나 됐어? 그러면은 이랬을 때 27분 36초 5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역시도 멀쩡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뭔 일이야라고 이렇게 쳐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정도의 정확성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거지요. 만약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녁 때 이따 저녁 먹고 만나자고라고 하면 충분한 이런 종류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심지어 같은 시계로 표시되는 시간조차도 하나의 지역 안에서 다른 시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이 시간들을 이토록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다른 시간들의 기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거다 싶은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 개념이나 이 시간 기계, 다음번에 다룰 시간 기계 모두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템포라는 말로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것이 리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템포라는 말은 이태리어 내지는 라틴어에서 시간을 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자가 빠지면 거기다 s를 붙이면 이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어에서 시간을 이렇게 표시하는 타임을 뜻하는 단어죠. 즉 템포란 바로 그 자체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템포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서 쓰는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속도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 이 아첼레란도 막 달리다가도 아템포 하면 애초의 속도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이런 것인데, 속도 내지는 리듬과 결부되어 있는, 그래서 리듬은 이제 그런 템포 안에서 조금 완급 장단이 있는 이런 것이란 점에서 리듬들을 이렇게 조건 짓는 그러한 것이 템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템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어원상의 문제보다는 그 템포를 통해서 어떤 리듬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채택한 말인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원래부터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공간 저편에 어디 있어서 우리 우주의 시간 전체를 규제하는 그런 이렇게 좌표계 같은 거, 아니면 시계가 돌아가는 데 따라 전부 다 째깍째깍 돌아가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인 것이고, 측정되는 시간 혹은 이제 이 측정되는 대상이 되는 어떤 종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측정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근대 과학은 이런 그런 측정 장치에 의해서 양화된 시간들을 아예 기본적인 전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제를 쉽게 받아들이지만, 상이한 시간들이 있고 그 상이한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서양 과학의 역사에서도 시간은 그 자체 안에서 다른 개념들, 아주 다른 두 개의 개념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뉴턴적인 시간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성 이론, 이 시간 하면 상대성 이론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그 상대성 이론의 시간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그 두 시간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두 지점을 하나 얘기를 하려면은 동시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빛으로 3년 달려야 되는 곳에 있는 그런 별이 있고, 5년 달려야 되는 곳이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별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가령 그때 거기서 이제 동시에 이렇게 빛을 팍 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뉴턴적인 시간 개념에서는 3광년 떨어진 별에서 쏜 별은 3년 뒤에 여기 도착하고, 5광년 떨어진 뒤에, 5광년 떨어진 별에서 쏜 그 빛은 5년 뒤에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쏜 빛이 여기에 다른 시간에 도착하게 되죠. 거리에 따라서.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별도 전부 다 어떤 별에서 발생하는 빛들을 전부 하나로 이렇게 딱 확정할 수 있는 그때 그런 시간 개념이 있다라는 뜻이고, 우주 전체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서 몇 시간, 기준에서 어떤 한 점, 이 점이 이제 동시성을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5광년 떨어진 데서 온 것하고 3광년 떨어진 별에서 온 것이 그렇게 동시에 쐈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측정할 때는 다른 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 하나는 3년 뒤, 왔네 하는데 하나는 2년이 더 지나야지 오니까 그것을 과연 동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거꾸로 여기서 측정하는 시간의 동시성을 가지고 이렇게 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루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상대성 이론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3년 전에 쏜 거, 하나는 5년 전에 쏜 빛이 지금 여기서 동시에 측정됐을 때 그것이 동시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하는 거지요. 여기서 이렇게 이 과학,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달라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시라고 부르는 어떤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시간 개념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때 동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시성이 중요한 것은 동기화라는 것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동기화, 즉 징크로나이제이션, 이 상이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의 리듬에 의해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의 리듬 속에서 탄생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템포인 것이고 그것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 동기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화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기화하는 양상에 따라 다른 시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이건 지금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미리 이후에 말씀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화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가령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가 뜨고 아침이 밝으면 일어나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자지요. 요새는 이렇게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또 있기 때문에 금방 자진 않지만 그냥 동물들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전기를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기 이전에 그런 농민들의 생활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다 해 움직임에 따라서 활동과 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생활이 형성이 됩니다. 즉, 활동할 것인가 잠잘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그 리듬이 해 움직임에 동기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한참 김 메고 해서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는 쉬고 하는 이것이 기본적인 어디나 이게 되게 공통된 리듬이지요. 이 사람이 마음대로,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여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김 매서 겨울에 거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런가? 그것은 태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달, 그리고 이렇게 온도, 이런 것과 결부돼서 식물의 생장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식물이 생장하지 않거나 싹도 트지 않고 아니면 자란 것도 말라 죽어버리거나 얼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생존하려 그러면은 태양이나 달 혹은 이제 기온, 그 다음에 토양, 요런 땅에서의 땅에 이렇게 땅이 어는지 안 어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기화되어야 되고 그것과 리듬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환경 혹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과 이렇게 같이 하나처럼 리듬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을 동기화라고 그러고, 이런 동기화가 바로 캘린더. 그래서 농민들이 쓰는 캘린더는 바로 그런 동기화에 의해서, 징크로나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다음에 할 땐 누구든지 쉽게, 그때 지금 씨 뿌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추출해야 될 때인지 이렇게 쉽게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런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그런 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이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처럼 모여서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건 우리의 신체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이제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지요. 가령 이 리듬이 안 맞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산에 이제 간다고, 등산을 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랬을 때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가 제일 힘듭니다.
뭐, 안 쓰던 다리를 써서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게 쓰던 다리라 하더라도, 이 근육의 움직임, 이 근육이 이제 평소보다 이제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좀 더 혈액들이 빠르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심장과 허파가 좀 더 빨리 뛰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근육들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면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빨리 이루어지지만 심장이나 허파가 뭐 산에 간다는 거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평소 뛰던 대로 뛰는 겁니다. 천천히 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근육에서 필요한 혈액이 부족하니까 이제 근육에서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 피 좀 빨리 보내라 하면서 이제 신호를 보낼 것이고 이 신호들이 계속 가면 반복돼서 닿으면은 여러 세포들에서 오는 것들이 닿으면 그제서야 이제 심장과 허파는 이 좀 더 빨리 뛰어야겠군이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얘들도 이제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할 땐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시작하고서 일정 기간 지나야지 그 리듬이 맞춰지고 그 기간을 그래서 흔히 워밍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워밍업 하는 기간이 바로 신체의 여러 상이한 부분들이 리듬을 맞춰서 하나의 리듬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데 필요한 시간, 그게 바로 워밍업입니다. 뒤집어 얘기를 하면 워밍업이 다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신체는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동기화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신체는 하나의 시간 속에서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동기화되면서 내 신체 안에 시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를 할 때 뛰는 사람의 신체에 신체를 관통하는 시간, 거기서 형성되는 시간하고 그냥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의 시간,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려고 누웠을 때의 시간은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템포의 다른 시간들이고 다른 동기화에 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뛸 때처럼 심장과 다른 기관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가령 누워서 자려고 해도 잠이 들지 않습니다. 잠이 들려고 그러면 늘어진 신체에 맞는 늘어진 속도, 늘어진 리듬, 늘어진 템포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동기화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상이한 부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집합적인 신체를 형성하는 그런 이렇게 메커니즘, 이런 것이 바로 이런 템포로서의 시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렇게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이 생활, 뭐 이렇게 결혼한 두 사람이나 아니면 애들까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가정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리듬을 맞추어 줘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야행성으로 살고 한 사람은 반대로 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관계가 지속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안 먹던 아침도 둘이 살면서 같이 먹게 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생활을 맞추게 되죠. 이런 게 동기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동기화는 기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뭐, 가령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메트로놈하고 이렇게 징크로나이제이션을 치면은 메트로놈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요거 움직이고 조금 있다, 한참 있다 이렇게 움직여 놓는 것으로 시작하는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점에 움직여 놓는데도 조금 지나면 얘들이 다 똑같이 하나같이 짝깍짝깍 이렇게 움직입니다. 리듬을 맞춰서 하나처럼 동기화되는 겁니다. 이 놀랍지요. 우리들이야 이제 뭐 이렇게 우리들이 동기화하는 건 우리가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들의 경우에도 의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청중들이 이렇게 연주가 끝났을 때 커튼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박수 칠 때 처음에 각각 치다 나중에 오면 착착착착 맞추는 것도 의식적인 것은 아니고 아까 이제 신체 리듬도 마찬가지인데 의식적이지 않은 것인 만큼 의식이 없는 기계들도 그렇게 이 리듬을 서로 맞춥니다. 기계들은 정해진 것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태워 풀리면 가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계들에서 너무나 단순화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 동기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종류의 행위들이 반복될 때 그 반복의 리듬들을 통해서 하나처럼 움직이게 되고 서로가 서로 엮여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이런 프로세스, 이것이 이제 이 동기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 상이한 부분들이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뭐 형식이랄까 리듬 이런 것이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시간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시간은 오히려 그 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베르그손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철학자, 20세기 초 베르그손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철학자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하고 공간을 이제 확연하게 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시간, 공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시간으로서의 시계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 동질화된 어떤 이 간격, 그리고 간격 사이에 동질화된 이 동질화,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화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그 시계를 이렇게, 예를, 1시간하고 6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6시간은 1시간의 6배가 되지요. 그것은 가령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12부터 1까지 있는 그 원주의 길이보다 12부터 6까지 있는 길이가 6배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실 그런 점에서 6배라는 말은 공간적인 길이로 이렇게 길이로 표상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공간화된 시간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그손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질화된 연장, 길이,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비교하는 것은 이미 공간화된 상태에서 시간을 얘기하는 것, 거기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그 공간, 그 동질화된 공간과 대비되는 순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공간적 요소가 없는 순수 시간이란 어떤 것인가? 베르그손은 그것을 이렇게 프랑스어로 이제 듀레라고 하는데 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수 지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속이란 어떤 건가?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잉크나 물감을 이렇게 물에 탁 풀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이렇게 이 초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퍼지지만 이게 한참 지나면 고르게 퍼졌을 때 이제 세 번째 것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랬을 때 가령 이것을 둘로 나눈다, 혹은 그 10조각으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세 번째 있는 마지막에 쭉 고르게 퍼진 것들은 10조각으로 나누든 둘로 나누든 각 부분들은 전부 농도가 똑같을 겁니다. 이게 동질화된 것이고 연장화된 것입니다. 이 연장화된다는 것은 이렇게 다 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죠. 첫 번째 거나 두 번째의 경우 나눌 때마다 사실 이 농도들은 달라지고 거기 우리 눈에 보이는 상도 달라지지요. 계속 퍼져가고 변화해 가지요. 이런 것이 그래서 서로 상이한 것들이 이질적인 상태로 섞여 있고 그 이질적인 상태가 계속 변화해 가는 것, 이런 것을 변화하는 상태를 베르그손은 지속이라고 부르고,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순수 시간이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공간화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지속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보자 그러면은, 가령 이 종치는 소리를 들을 때, 종치는 소리를 듣든 무슨 가령 우리가 종치는 소리든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숫자를 센다고 해봅시다. 뭐 비명 소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고함 소리라고 해도 좋은데, 와 하는 이 고함 소리를 지금 이렇게 몇 번 울렸는지 여러분은 세셨을 겁니다. 세 번 들었을 겁니다. 종소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물론 와 이렇게 해서 제가 음고도 달리하고 그 목소리를 달리해서 소리쳐도 여러분은 3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3번이라고 할 때 그 소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적인 차이들, 이런 것들은 지워지면서 그냥 횟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횟수를 센다는 것은 와 이렇게 했을 때도 이 간격을 끊어서 2개라고 이렇게 분리를 할 때, 즉 분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간격에다가 불연속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 여기 있는 악보는 이 베토벤의 교향곡 5번입니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런 건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숫자를 셌다 그러면은, 8번 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것은 사실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선율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선율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빠바바밤이라고 울리는 이 4개를 하나로 모아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빠바밤, 이 선율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빠바밤까지만 가도 밤이 어느새 이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미 들리지 않은 것까지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모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합치고 있는 거죠. 떨어진 것조차 합쳐서 하나로 듣는 것. 즉, 이 상이한 소리들을 섞어서 하나인 것처럼 듣는 이런 것이 선율을 듣게 만드는 것이고 음악을 듣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이것은 숫자를 세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여기서 숫자를 세면 음악은 들리지 않습니다. 몇 번 셌는가, 몇 번 쳤는가, 몇 번 울렸나를 들으면은 선율은 들리지 않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숫자를 세는 것은 공간적인 것, 인터벌 간격으로 그 동질화된 것들의 넘버링을 하는 것이니까 공간화된 것이고 이 선율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자 하나로 섞으면서 그 이질적인 것들, 이것들을 이렇게 합치면서 듣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이 지속이라고 하는 것과 선율과 시간, 이것들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을 이제 훗설이라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빠바바밤 이렇게 얘기했을 빠바밤까지 갔을 때 우리가 그 선율이 다 들리는 것은 이 지나간 것을 땡기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땡기고 지나간 것을 다시 땡겨서 이렇게 그걸 하나로 합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여기 보이는 그 이렇게 이 쥐불놀이 깡통에다 불을 붙여서 이렇게 돌리는 쥐불놀이의 경우 사실 어떤 특정 시점에 아주 빠른 속도로 사진을 찍으면 그 깡통 하나만 보일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실제 맞는 거죠. 깡통이 한순간에 이렇게 원을 그릴 리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원으로 지각을 합니다. 원으로 지각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 이 순간에 있지만 깡통이 바로 그 직전에 있던 것들을 리텐션, 다시 당기고 아직 가지 않은 그 시점에 있던 깡통을 프로텐션, 미리 당겨가지고서 이렇게 원주로 구성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원을 구성한다라는 거고 이런 게 시간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그 베르그송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조차도 그것은 원주라고 하는 어떤 점에 할당된 어떤 그 위치라고 하는 그 연장으로 동질화된 시간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이제 아마도 비판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이 삶의 리듬과 결부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반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순환적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되지요. 그리고 뭐뭐 하는데 좋은 시간을 찾습니다. 그게 뭐 사주나 점성술이 다 이렇게 뭐뭐 하는데 좋은 시간, 지금이 씨 뿌릴 때 좋은 시간인지 뭘 하는데 좋은 시간인지 이사하는데 좋은 시간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이런 것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시작과 종말을 갖는 그래서 이 기독교나 제국의 역사의 경우에 이제 그 직선화된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이 창조한 순간하고 그 종말의 순간은 같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이 다시 무화돼서 시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의미해지죠. 이렇게 되니까 종말과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종말이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두 끝점이 되고 그 사이를 하나로 채우기 때문에 시간은 이제 직선화되게 됩니다. 제국도 그렇습니다. 제국이 만든 제국이 출현한 그 시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순환적 시간 속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들을 저지하려고 이제 역사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직선화된 시간들이 탄생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대적 시간은 이렇게 직선화된 시간들이기는 한데 이 종말이나 시작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그냥 공간화된 시간, 시계가 대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질화된 것들의 연속량 혹은 이제 이렇게 양화된 것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화됐기 때문에 한 시간은 이렇게 6시간의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더해지면 계속 6시간이 60시간이 되고 600시간이 되면은 점점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변화가 증가하게 돼서 진화라는 개념,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개념과 더불어서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특정 시점으로서의 t, 혹은 지속량으로서 그 길이로서의 시간 그리고 이런 것들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서의 시간 이게 이제 그렇게 시간이 근대적 시간 개념의 핵심인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사실 근대 과학의 탄생 조건입니다.
근대 과학의 핵심은 이렇게 운동을 수학화하고 운동을 계산할 수 있게 자연의 운동을 계산하는 것, 계산하려는 시도로 이렇게 요약되는데 그런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가령 그렇게 미분이나 적분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사용될 때 언제나 시간에 대한 변화, 시간에 대한 어떤 양의 변화 이런 걸 다루고 그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바탕이 되고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이 근대적인 시간 개념은 사실은 뭐 이 증명되지 않은 채 이 전제로서 도입된 가정 같은 거 이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런 종류의 시간, 이 척도가 있을 때만 시간이라는 좌표가 있고 이럴 때만 이렇게 우리들은 그 변화도 측정할 수 있고 움직임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게 선험적인 형식, 우리들이 주관이 갖고 있는 그 결코 주관적이라고 할 수 없는 형식이라고 이제 칸트는 생각을 해서 표상 형식이고 선험적인 표상 형식의 직관 형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지요. 우리 신체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칸트가 이렇게 칸트는 뭐 내적 형식이라고 했을 때조차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동질화된 척도나 연장, 공간화된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면할 수가 없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같은 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가령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보내는 한 시간하고 이 강의 들으면서 보내는 한 시간 혹은 이렇게 교도소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나갈 때만을 기다리는 이런 한 시간 같을 리가 없습니다. 외적인 연장, 그 외적인 양, 시계 돌아가는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이 내적으로 체험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보자 그러면은 이 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 같은 사람조차도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체험적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체험적 시간이 이렇게 다른 것은 그 체험적 시간이 가지고 있는 강도적 성격 때문입니다. 지루한 강도를 갖는 것, 변화 없는 이런 것들은 시간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고 이 강도적인 변화가 심한 거라든지 강도가 깊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벌써 한 시간 지났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루한 영화들은 아직도 안 끝났었는데 아주 이렇게 사람들을 쭉 깊이 빨아들이는 영화는 어머 벌써 끝났네 끝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이런 강도는 단순히 주관적인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외적인 외적이고 객관적인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상대성 이론이 그렇습니다. 가령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속도가 빨라지면 거기서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그러죠. 시간으로 재는 시간조차도. 그리고 그와 비교해서 천천히 운동하는 것 속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아니,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를 타고 갔다 온 그 쌍둥이 형제는 여기 있던 사람은 늙었지만 갔다 온 사람은 실제로 늙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 같은 것들이 이제 그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내적인 게 아니고 외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간은 공간화된 양일 때조차도 동질적이지 않고 동일하게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근대적 시간, 근대과학, 뉴턴의 근대과학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벗어나는 길을 열었던 것처럼 바로 이런 종류의 생각, 한편에서는 철학자들이, 한편에서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이 주목했던 이런 강도로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화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근대적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출구를 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이러한 시간의 역사 혹은 시간의 변화, 근대적 시간 개념이 탄생했다가 이렇게 흔들려 와해되는 이런 과정은 예술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양에서 특히 퍼스펙티브, 원근법이라고 보통 번역되는데 투시법이라고 번역되는 게 적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말은 이제 퍼스펙티브라는 말은 페르라는 잘이라는 뜻에 부사하고 스페체레라고 하는 동사가 이게 라틴어에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페르 스페체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인다라는 뜻이고 원근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일본 사람들이 투시법을 써서 그린 그림을 보면서 원근감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 가지고서 붙인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건 번역이 아니죠. 이 번안도 좀 심한 번안이죠. 퍼스펙티브에는 원근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퍼스펙티브, 근대적인 그런 투시법,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가령 이렇게 어떤 상을
그 이미지를 3차원의 이미지를 2차원의 평면에 정확하게 재현하는 깊이감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재현하는 그런 수학적인 기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투시법이 이 1425년에 이제 발명되고 처음으로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대중 실험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전의 그림을 보면은 사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시계바늘의 운동으로 표시되는 그런 양화된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적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가령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은 그 두치오라고 하는 14세기죠. 14세기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이 화가입니다. 서양 중세 화가인데 어떤 그림입니까? 뭐 이렇게 대강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가 이제 이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그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지금 그림과는 아주 유별나게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같은 사람이 두 번 그려졌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맹인인데 아직 이 그리스도가 거기 맹인의 손을 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 역시 같은 맹인인데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서 하면서 놀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눈을 뜬 맹인이 그 한 장면에 동시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근대 이후의 그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잘못 그려진 그림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두 번 이렇게 나타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한 재현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러면 두치오는 왜 이렇게 그렸는가? 사실 정확하게 사실을 눈앞에 보이는 것들 있는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때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이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떤 사건을 분명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 사건에서, 여기 그려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눈먼 사람이 눈 뜨게 된 거니까 치유하는 장면과 눈 뜬 장면을 같이 그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두 시점에 있었던 일을 하나의 그림에 그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시간으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라는 게 있다면 사건적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투시법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 시점, T라고 표현되는 어떤 시점, T0라고 표현되는 어떤 시점에 눈에 보이는 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 장면에 같은 사람이 두 번 그려지는 건 잘못된 그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425년 이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이제 근대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1425년부터 이제 19세기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부 이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 시각적 표상들을 딱 스틸 사진으로 잡았을 때 작동하는 시간, 시점, 이런 종류의 근대적 시간 개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에 이르면은 이런 것들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런 와해가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은 인상주의자들, 특히 이제 모네 그림에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네는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상주의자들은 그 이전의 화가들하고 그림을 굉장히 다르게 그렸죠. 그렇게 다르게 그린 중요한 이유는 이 인상주의자들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재현하는 게 미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세기에 헬므홀츠라는 물리학자로 인해 가지고서 이 광학 이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 저기 사물에 가서 닿거나 아니면 사물이 내 눈에 와서 닿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헬므홀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빛이 이제 대상에 가서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와 꽂히는 것이 본다라는 현상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이론이 확립되게 되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에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뿐이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린 다음은 빛을 그리는 것이고 빛이 달라지면 사물도 다르게 그려야 된다. 이게 바로 인상주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죠. 그걸 제일 멀리까지 충실하게 실행했던 사람이 이제 모네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 그림은 전부 루앙 성당을 그린 그림인데, 모네는 20여 장의 그 루앙 성당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형태상으로는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빛에 따라서 그 아침에 비친 빛, 점심 때 비친 빛, 저녁 때 비친 빛, 어스름할 때 비친 그 빛 속에서마다 빛이 달라질 때마다 성당이 다르게 보이는 이 상을 그리려고 했던 거죠. 조금 아까 얘기한 개념을 대응시킨다 그러면 사실 인상주의자들은 그런 점에서 이 체험적 순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시간 속에서 체험적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 속에서 사물을 포착해서 그것을 그 영상화하려고 했다.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 재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근대적 시간과는 다른 체험적 시간, 강도로서의 시간이 주관적인 그 강도로서 내적 강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 이렇게 이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20세기 초에 이제 그 이태리 미래주의자들은 이 시간을 그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시간 개념 자체, 이 시간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을 그리는 것으로 이제 그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루이지 루솔로가 그린 그 자동차의 역동성이라는 그림인데, 자동차의 역동성이라는 말처럼 이 자동차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역동적인 다이나믹함, 이런 것을 그린 것이고, 운동하는 자동차, 즉 자동차의 운동을 그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이 시간을 그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은 그 발라라고 하는 사람이 강아지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강아지가 움직이고 옆에 그 산보시키는 사람이 움직이는 발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다 그려놨죠.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두치오가 이제 한 장면에 여러 개 그린 것처럼 여기도 다리를 여러 개 그린 거였지만, 두치오고는 사건의 시간을 그렸다면 여기는 움직임의 시간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운동을 가시화하려고 했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시간을 그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약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문제의식이 그런 이 멈춰선 시간과는 다른, 그래서 이렇게 운동과 결부된 시간을 그리려고는 했지만, 이 경우에도 시간 자체는 의문시 되지 않은 채, 시계적 시간이 전제된 채, 그 시계적 시간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발생하는 운동을 하나의 장면에다가 그린 것이란 점에서 문제의식은 근대적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제 시계적 시간, 근대적 시간 개념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는 다르게, 가령 이렇게 클레나 달리 같은 이 사람들도 이 시간을 이제 근대에서 벗어난 탈근대적 시간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가령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은 클레가 그린 말 그대로 시간이란 제목의 이렇게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클레가 그리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금 시계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시간은 몇 시일까요? 가장 작은 사각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약간 돌려야 되겠죠. 이 왼쪽으로 이렇게 몸을 틀어서 보면은 약간 틀어서 봐야 될 텐데, 글쎄요, 7시가 조금 안 됐죠. 그런데 그거보다 그 다음에 있는 조금 큰 사각형은 어떻습니까? 그 사각형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6시가 조금 넘은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정도가 될까요? 그 밖에 있는 사각형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6시가 안 되는 5시 몇 분쯤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제일 큰 프레임에서 보면은 또 다른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프레임을 여러 개 복수와 중층화시킴으로써 하나의 시간이 여러 개의 그 시점들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것이고, 사실 하나의 바늘로서 여러 개의 시점이 표시되는 그런 종류의 다른 동시성, 이런 것들을 그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했던 동시성 개념과 상응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많이 보던 그림이죠.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기억의 고집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기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등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이 늘어진 시계 이런 걸 통해서 늘어지고 휘어진 시간 이런 것들을 그리려고는 했지만 이건 사실 이렇게 시계적 시간을 이렇게 변형시킨 것이라고는 하겠으나 그렇게 이 시계적 시간이 변형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그 달라진 시간들을 그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시각예술에서 이제 그렇게 이 근대적 시간이 해체되는 양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문학에서도 이런 근대적 시간 개념들이 해체되는 혹은 다른 시간 개념을 다루려는 시도들이 이렇게 출현합니다. 가령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하게 잃어버린 시간 결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그 기억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그 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억이 물려 들어오면서 기억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 그런 점에서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지금 있는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게 사실은 시계적 시간관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런 개념들에 반해서 현재와 과거는 언제나 공존한다. 그리고 미래조차도 공존한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시간 개념, 이런 종류의 시간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카프카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 카프카의 이렇게 소송이라고 하는 소설,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잘못 번역되어 왔는데 이 심판과 소송은 반대지요. 심판은 그 최종 결정 내는 건데 소송은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뜻이고 그 소송이라는 소설에서 카프카가 이제 이렇게 티토렐이라는 화가를 통해서 그 주인공 요제프 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제안하는 전략이 그 최종심을 무한히 연기시켜 버리는 거. 무한히 연기시켜 버리면은 사실은 심판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 종말을 연기시켜 버리면서 종말을 통해서 구성된 직선적 시간 개념을 해체시켜 버리거나 그렇게 무의미 속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종류의 그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프카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이런 문제의식을 소설의 형식 자체까지 이제 밀고 들어가서 이 끝이 없는 소설, 종말이 없는 소설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카프카의 장편 소설 3편, 이 실종자 내지는 아메리카라고 번역되는 소설하고 성이라는 소설, 그리고 이 소송이라는 이 3편은 전부 이제 이렇게 끝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완성인 것처럼 간주되지만 완결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프카의 장편 소설이 미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탁월한 완성도를 가진 작품인데 다만 완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건 거꾸로 카프카로서는 끝없는 소설을 쓰겠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에 이제 비추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거기서 본다면은 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카프카가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이 소설 안에서 혹은 그 서사 안에서 작동하는 그런 이렇게 선형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해체시키려는 이런 문제의식과도 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에서 이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무용곡인데 드라길레프가 이렇게 연출한 그 무용단에서 했던 무용곡인데 거기 보면 젊은 소녀의 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서양 음악은 이제 이렇게 박자가 있죠. 템포는 이제 주로 박자의 속도를 표시하는데 박자라고 하는 게 리듬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박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2박자, 3박자, 4박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음표의 길이로 표시되지만 거기에는 강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박자는 강약이라고 하는 이 펄스가 있습니다. 강약약, 3박자는 이렇고요. 근데 요 곡은 2박자인 거라서 강약 이렇게 가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밑에 악센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악센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둥둥둥둥둥 공공공공공공공공공딱 공딱 공공공공공딱 공공딱 공공공딱 공공공공딱 공공 이렇게 되면서 이 강박이 들어가는 데가 달라지게 되면서 이게 이 듣는 사람이 박자관념이 리듬이 해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연주할 때 이제 막 이렇게 그 내부에서 이게 음악이냐라고 소리치는 사람에다가 무식한 놈 하면서 그 안에서 싸움까지 벌여서 대소동이 났던 작품인데, 이게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강도의 변환을 통해서 박자적 동질성을 와해시키고, 이럼으로써 시간의 동질성을 이렇게 깨버리는, 음악적 시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해체시켜버리는 이런 이 음악, 하나의 음악적 사건을 표시하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대적 개념, 근대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에 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100년 전쯤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와야 되는 지점들을 증언하면서 해치시키고자 했던 그런 개념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다른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